지난주에 이어서 고리키가 쓴 드라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던 최하층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최하층은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밤주막으로 번역돼요. 밤주막. 꼭 밤주막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대 자체가 주막집 하나입니다. 참 연극하기 좋도록 쓴 희곡이에요. 그 밤주막 하나만 딱 해놓고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쭉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일찍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에 30년대 번역돼가지고 이 희곡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읽혔고 연극을 얼마나 대성황이 이룬지 모릅니다. 최근까지도 하고 있어요. 연극한 사람들.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은 밤주막이 아니고 이 밤주막이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손님 끌기 위해서 밤주막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니까 제목이라 한 거고 원래 이제 러시아 말로는 나트녜, 나그네가 아니고 나트녜.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밑바닥, 최하층, 로어 데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 예술객이 초연을 하는데 이 자체가 불안하다고 공연 1회 끝나면 다음 하려면 또 시청해서 또 끝나면 또 시청하다.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민주극장 공연 이런 데서 금지 조치 당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혁명적인 드라마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말씀드린 그 밤주막 거기서 손님들이 들어가 그랬는데 온갖 계층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고스트로프라는 이 부부가 경영하는 이 주막집에 동굴 같은 지하실입니다. 유리거식하는 유랑자와 거지들, 도둑, 기녀, 몰락한 남자, 알코올 중독 실직자, 소지식인, 품팔이 전부 최하층이죠. 거기에 이제 가장 뛰어나게 말도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루카라는 행각성, 떠돌이성입니다. 돌팔이성. 돌팔이 수도사. 이게 이제 모든 불행한 사람을 신앙으로 달래주는 사찐이라는 사람은 거짓은 노예와 주인들의 종교다. 진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다. 이래 말하면서 결국 이제 이 드라마에서 고리키가 주장하는 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진리다. 모든 일은 인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또 인간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이게 이제 고리키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극하는 최하층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했던 걸 이제 그대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밑바닥으로 해서 내가 자료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06년에 했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2006년에 예술극장 나무와 물 여기서 공연했던 건데 이런 거 여러분 하면 꼭 한번 보십시오. 참 볼만해요. 보면 아주 그 음울한 장면 속에서 어느 시대든지 최하층은 있거든요.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도 최하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특별한 어떤 사건도 없이 대화로만 이끌어가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하냐면은 이 드라마를 하는 동안에 고리키가 새로운 아내를 얻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신봉사 교정원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이 연극하면서 이 주인공을 맡았던 마리아 안드레예브나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모스크바 예술극장 배우들이 최하층 연습 중에 만나 3막이 끝난 뒤에 이 배우가 마리아 안드레예브나가 3막 끝나고 자기가 그냥 이 드라마에 심취해버려요. 여배우가. 심취해가지고는 고리키가 이제 구경하러 왔는데 작가로서. 지가 가서 고리키 뻗어안고 키스를 딱 해버립니다. 이미 이 두 사이는 1904년부터 21년까지, 그래서 이제 바로 1914년에 결혼해서 21년까지 1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정식 부부가 된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철도청 고위 관료와 신분한 결혼한 신분이었지만은 혁명파로 볼셰비키 당원이고 이미 둘은 1900년 세바스토폴 어딥니까? 저 흑해 연안에 또르스토이가 젊었을 때 갔던 곳, 군인으로 근무했던 거죠. 얄타, 일대가 얄타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 공연 때 제호프와 함께 만난 적이 있어요. 고리키가. 그리고 이때 이미 이 여자 배우도 참 사람 이상해요. 여러분도 그런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 내가 앞으로도 자주 만나거나 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나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 꼭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해요. 이때부터 이제 이 여자가 저 작가 참 보통 작가가 아니다. 그렇게 그 생각했는데 이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연을 맡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예술극장의 1급 톱 여배우거든요. 연극 톱 여배우거든. 참 이쁘지 않아요? 이 배우예요. 레핀, 유명한 화가 레핀이 그린 이랬는데 이래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난 이건 이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지 그런 뜻이죠. 이런 제목으로 문학 총서를 발간하고 사실상 그렇게 지가 주관해가지고 문학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3년 연말경에 볼가강변을 거닐던 중에 테러를 맞아요. 그 강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냥 그렇게 확 찔러버려요. 근데 마치 운이 좋게 사람이 살아나려면 저래요. 거기 담배값 있는 데를 찔러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소리 막 지르고 막 하니까 사람들 와서 안 죽고 살아난 겁니다. 그 이듬해는 그 내무부 장관 암살 사건, 이거 유명합니다. 러시아 혁명사에서. 그 다음 이 1904년에 제홉이 죽어요. 모스크바 왔을 때 고르키가 대중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수호하려는 경찰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은 권총이나 칼, 자기 이빨이라도 사용해라. 그냥 경찰한테 물어뜯으라. 그렇지 않으면 가두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평화 시위하고는 달라요. 폭력이 그냥 아무리 우리가 패배해도 폭력 쓸 건 써라. 이때 이제 러시아 역사에 이때 변혁기를 맞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러일 전쟁.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러일 전쟁을 내가 지난번 돌스토이 할 때도 약간 했는데 이걸 하도 중요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고르키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게 됩니다. 근대사를 보게 되는데 이거 러일 전쟁이에요. 이 러일 전쟁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청일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청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거든요. 그게 1894년 바로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난 뒤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종합적으로 해줄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건 그냥 이 얘기처럼 들어놓으면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느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먹은 게 아니고 일본이 이미 1850년대부터 한국을, 물론 한국을 제가 삼켜야 되겠다는 거는 임진 침략 전년 때부터 있었던 일본 민족의 몇백 년 된 일본 민족의 꿈입니다. 왜? 자기 나라는 화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안전하게 살 때는 한반도에. 그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말은 안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쨌거나 자기들 살터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이요.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일본 사람들 땅이 뭐 엄청 많아요. 이미 그 사는 데가 막 몇십 년, 100년 다 돼. 그 자기들 없어지면 그리 싹 다 가서 살 수 있게 그런 터를 여러 군데 만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는데 제일 탐난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기후도 비슷하고 문화권도 비슷하고. 이래서 이제 먹는데 그게 근대 임진 침략 전쟁 이후에는 근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작정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를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싹 자기들 쳐들어오면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중국이 도와줘서 임진왜란이 실패했잖아. 그 지금도 들어오면 청나라 도와주면 일본이 또 실패하거든. 그러면 청나라를 딱 모아줘놔야 일본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마음먹고 먹을 수 있어. 제1 청산 과제가 청나라예요. 그래서 벌린 게 청일전쟁이거든요. 일어난 원인은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알죠? 왜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 천진조약이라는 그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뭐냐면은 이 청일전쟁이 일어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군인들이 반란 일으킨 게 있어요. 그때 청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반란을 평정해주고 청나라가 우리나라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냥 털 잡고 있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둘 다 한국에서 물러가자. 그런 조약을 맺은 게 이제 천진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 군인을 주둔하려면 서로 사전에 통보하고 주둔하자. 그런 약속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는데 1894년에 동학 농민전쟁이 나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왕실에서 바로 청나라의 원정을 요청했거든. 진압해달라고. 그 청나라에서 왔단 말이야. 오늘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천진조약 위반이야.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 오면은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그전 천진조약에 의해서. 그전 안 해주고, 그러고 오니까 일본 군도 그대로 바로 와버린 거예요. 이래서 일본 군들이 동학도들을 진압했잖아요. 동학 농민전쟁에서. 우리나라, 참, 그때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이 아니었으면은 어쩌면은 동학농민전쟁이 서울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걸 그때 이미 기관총을 가지고 그것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동안에 동학을 다 진압해놓고는 청나라와 전쟁이 붙어버려요. 그 선전 보고도 없이 그냥 일본이 미리 청나라 그냥 슬슬 자꾸 전쟁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청나라 배, 청나라 주둔해있는 군대 쳐들어가가지고 기습해가지고는 전쟁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졌잖아요. 그런 거다. 그 뒤에 이 청일전쟁이 끝난 뒤에 조약을 맺은 게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하관. 이건 일본에 있는 항구죠. 하관. 시모노세키라는. 이제 일본이 이겼으니까 청나라 땅을 막 먹고 싶은 거야, 일본이. 그래서 요동반도 이거 이제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반대합니다. 왜? 지금 그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는 온 세계가 다 탐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너가 뭔데 중국 땅 요동반도 네가 너 마음대로 하느냐. 아무리 전쟁 이겨도 안 된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일본이 토해놔요. 토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독일은 교주만, 자오제오만, 교주만. 중국 대륙 보면 여러분 중국 대륙 머릿속에 대충 알죠? 시립 때 배워가지고.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중국 대륙 우리나라 쪽으로 쭉 뻗은 반도가 요동반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발해만이 있고 뚝 튀어나온 것이 산동반도. 그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발해만이. 요 밑에 교주만이거든. 그 이 산동반도 밑이 교주만이에요. 여기 독일군들이 조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동청 철도 부설권, 여순, 대련, 25년간 저가 조차해가지고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러시아가 만주를 먹고 싶었던 겁니다. 만주 전체를.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그거까지 딱 철도 부설권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만주 지배야욕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막 유화단 사건으로 동청철도 보호구실로 러시아군이 개입해서 러시아군이 주둔을 해버려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청일전쟁. 이런데 일본군 이제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거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청나라는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일본에 침략하는데 반대한 나라가 누구겠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럼 이제 청나라는 우리나라 일본이 있어도 가서 못해요. 이미 전쟁에 져가지고 물러가 버렸어.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는 입국 다물어. 일본이 한국 침략해도 말도 못해. 입도 뻥긋 못해. 그럼 이제 러시아가 지랄지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으킨 게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 이기고는 일본이 마음 놓고 우리나라를 약탈. 그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시란 말이에요. 두시면 이게 이제 러일전쟁 사진인데, 전쟁 도화선이 이래 됩니다. 1903년부터 러일 외교전의 핵심은 만주와 한국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누가 얼마나 먹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일본은 뭐냐, 한국의 뜻이 커. 그 러시아는 만주를 다 먹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때 힘이 세니까 만주를 다 먹고도 한반도 39도선 이후 이북은 중립화해라. 그러고 러시아 지역을 먹으려고 욕심이 더 난 거죠. 이런 상태였거든. 이 러일 전쟁입니다.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일본은요,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역사도 왜곡한 나라거든. 물불을 안 가려요. 청일전쟁 때도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 청나라 군사들을 기습해서 제압했거든요.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죠. 여순항에 일군이 기습해가지고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배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요. 그 여순을 점령해버려요. 2월 9일에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 군함 2척을 격침시켜버려요. 이래 놓고 선전포고합니다. 나중에 미국과 전쟁할 때 똑같죠. 하와이 폭격해놓고 선전포고 나중에 하잖아요. 일본 수법이에요. 그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데 싸운 틈은 어디냐? 우리나라와 중국이, 러시아와 일본 땅에서는 총소리 한 방 안 나. 그 우리나라 서럽죠. 청일전쟁 때도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하고, 러일전쟁 때도 우리나라 땅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고, 약속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이 막 저리 떠들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두 나라 원수여서 그런, 원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영원히 보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중국의 힘이 더 세지기 전에 계속 하거든. 저 해결책이 없어요. 무역, 그건 핑계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 우리나라 서울시내 행진하니까 이 훌륭한 대한민국 조선 우리 조상들이 신기하게 무슨 구경거리라고 사가지고 구경을 치는 거예요. 박수도 쳐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건 일본어 근대사 상식인데, 녹기 마레스케,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가면은 온천만 하고 오지 말고 제발 이런 데도 좀 가보라 이 말이에요. 녹기 마레스케라는 게 일본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수진만큼 존경하는 장군이에요. 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이거거든. 그러면 그 당시 국력으로 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러시아가 이기지 일본이 이긴다고 상상 안 했거든. 근데 일본이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일본이요, 그 당시 일본 역사를 보면은 온 산골짜기 마을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거리에 나와서 맞아버렸어. 우리나라 3.1운동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온 국민이 축제해버렸죠. 러시아 이겼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벌써 이겼고, 러시아 이겼으니까 아시아 전체에서는 일본을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아시아 최대의 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제가 벌어져. 그 이제 이 관계 높게 마레스케거든. 마레스케거든. 독일 유학을 다녀와서
대만은 이미 일본이 점령해 있고 그 총독 지냈다가 러일 전쟁 때 육탄공업 전술로 얼마나 무리했는가. 120만 일본군이 참전했단 말이죠. 러일 전쟁에. 그냥 뭐 총만 좀 낼 수 있으면 다 동원한 거예요. 전사자가 13만 5천 명, 부상자가 55만 명. 사실상 일본은 만약에 러시아가 외교력이 좀 많았다면은 항복을 안 했으면 러시아가 이기는 거예요. 도저히 일본은 하여튼 더 못 버티겠다. 그럴 때 바보 같은 러시아가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왜 그랬느냐? 미국 그 대통령이 중매를 써가지고 미국은 역사 대대로 일본 편이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 편든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19세기 이래 우리나라와 관계를 가진 이래 미국이 우리나라 편들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일본 편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누가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줄 거 하면 뭐 도와줬느냐 물어보세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때부터. 철전쟁 때부터 그랬어요. 그 러일전쟁 때. 일본이 이기기를 도와준 겁니다. 뭐 차관도 해주고 온 유럽, 미국과 유럽 전체가 일본을 응원해 준 겁니다. 러시아가 지도록. 왜? 러시아가 강하면 유럽은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 볼 때는 러시아는 너무 땅덩어리 커. 좀 힘 세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도와주고 러시아가 패배하고. 그 라이벌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러시아 먹으면, 러시아가 우리나라 먹으면 너무 세죠. 러시아가. 한국까지 태평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전체가 일본 편. 돈도 대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때 그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거든. 루즈벨트. 나중에 2차 대전도 루즈벨트와 같은 집안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건 디오도 루즈벨트라는 그 상당히 사회거든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일본이 지게 생겼으니까 러시아 외교관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당신들 빨리 내가 정말 써가지고 회담 시켜줄 테니까 화해 시켜줄 테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회담도 포츠담에서 합니다. 미국의 포츠담, 독일의 포츠담이 아니고 이거 포츠담 불러가지고 쉽게 말해 러시아 항복 회담을 미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노키 장군 이게 대단한 업적을 세운 일본에서 이 사람의 그 유적을 보려면은 도쿄에서 바로 주변 조금 가면 돼요. 광역버스 들어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가면은 이 사람에 대한 기념물부터 그 100가지 너무나 잘 나와서 그걸 봐야 일본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그 러시아 진 걸 봐요. 발틱 함대 이게 이제 세계 최대 함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20세기 초에는 라트비아의 리에파야 항구에 있던 이 발틱 함대를 이제 러일전에 참전시키려고 동해바다로 올라고 동해바다로 와가지고 일본에 침략하려고 대포에 있는 일본의 대포를 쏘가 공격하려고 가려고 하면 돌아오는데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올라면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발틱 함대니까 발틱에서 나와가지고 내려오면은 이제 이 태평양으로 인도양 건너서 인도양으로 와서 태평양으로 와야 되거든. 그 우리나라 동해 오려면은 그러려면은 이쪽 대서양 쪽에서 인도양으로 건너는 방법은 수에즈 운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운하를 오면은 바로 와요. 새길로.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전 유럽이 단결해가지고 안 열어줍니다. 못 가게. 안 열어줘서 이 발틱 함대가 아프리카 빙 둘러가지고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오는 동안에
모든 해병들이 완전히 그냥 막 썩은 음식에 막 구데기 핀 음식에 막 기진맥진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마도에 나타난 바틱 함대를 일본이 탁 기다리고 있다가 1905년 5월 27일 새벽 4시 45분에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동해바다다 가라앉혀버립니다. 이제, 그럼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것만이 희망이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회담을 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쪽이 이제 포츠담입니다. 포츠담. 포츠담이 아니라 포츠마스. 내가 말 잘못해서 포츠마스 회담입니다. 포츠마스 회담인데 이쪽이 러시아 대표, 이쪽이 일본 대표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일본이 유리하게, 왜? 러시아는 졌으니까 해버려요.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때 이제 강대국 속셈 봅시다. 영국과 미국, 일본 지원은 노골적이고, 프랑스, 독일은 이때는 청일전쟁 때는 일본을 도와줬지만 이때는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세지면 안 되니까. 러시아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그랬거든.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를 도와줄 낌새가 있다 해가지고 꼭 눌려버립니다. 영국과 미국이 합쳐가지고 외교제를 펴가지고 가만히 있거라 당신들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리하게 돼버린 거죠. 미국은 무슨 속셈이 하면은 러시아는 만주 지배, 그 동청 철도 있고 뭐 여순 점령하고 있었죠.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일본 지배를 묵인하는 거. 이 미국이 그거예요. 영국과 프랑스는 영국과 러시아 협상으로 독일을 고립화시키라고 합니다. 왜? 독일이 세지면은 프랑스와 영국이 위험하잖아요. 이때 이제 요 조건이 바로 독일이 삐쳐가지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한 10년 뒤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를 희망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먹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한반도와 마주까지 먹어버리면은 태평양 연안 일대가 일본 힘이 세지니까 미국이 위험해요. 동남아라든가 남태평양 일대, 뭐 하와이 다 위험해져. 그렇기 때문에 만주는 러시아, 한반도는 일본. 이게 미국 구상입니다. 이때가 미국 구상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누가 하느냐? 일본이 한국에서 가장 우월한 이 확보한 이 뭐냐면은 한반도는 일본 먹어라.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반도 침략하는데 순서 보면 이래요. 첫째는 청일전쟁 했죠. 두 번째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건 다 알죠. 하도 유명해서. 이건 알아두세요. 가스라라는 육군 장관, 테프트라는 미국의 육군 장관이 가스라 다로라는 일본의 국무총리와 밀약을 맺은 밀약, 극비밀로 몰래 비밀 각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필리핀은 미국 당신들이 먹어라. 그 대신에 한반도는 일본 너가 먹어라. 그걸 양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조약입니다. 그랬죠? 그럼 제2차 영일동맹이었습니다. 영국도 이제 한반도 거문도 대포도 떼고 직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으로 하여금 그 동남아 식민지, 인도니 뭐 버마니 그런 건 당신이 해도 우리 묵인하겠다. 그 대신에 한반도는 우리가 먹자. 그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 영일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다 일본이 한국 먹는 걸 묵인해 준 거예요. 묵인 못하면 일본 우리나라 한 번 침략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이 러일전쟁입니다.
지금 얘기 다 했죠. 이 러일 전쟁 끝내고 난 뒤에 바로 을사늑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을사늑약 맺고 10년 뒤에 완전히 나라를 병탄해버리잖아요. 그럼 봐요. 1910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가스라 테프트 맺었던 테프트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마음 놓고 한 거예요. 그 대신에 필리핀은 미국, 그 일본은 필리핀 안 넘겨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일본이 필리핀을 넘겨보면서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죠. 이제 역사 대충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너무 오래 했네. 시간이 너무 맑았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하루 교수 러일 전쟁 기원과 개정 이 책이 뭐냐면요. 이 책이 일본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쭉 해서 마지막이 러일 전쟁이었다. 아,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일본 학자가 이런 책을 냈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명저입니다. 명저예요, 명저. 여러분 뭐 이런 거 볼 필요는 없지만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은 막 홀랑 빠질 겁니다. 소설보다 더 재미있어요. 자, 이때 그 러시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1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피우 1월, 이건 그 돌소리 할 때 좀 자세히 했어요. 가봉 신부가 결국에는 빈민형렬 해가지고 1200여 명 학살하고 2만여 명 부상하고 4만 5천여 명 투옥하고 유행했던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 혁명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그때 사진, 이게 이제 군이고, 이게 이제 시위대. 이게 3일부터 파업을 일으켜서 무자비한 탄을 4일에는 고리키가 관련됩니다. 고리키가 참여해요. 이 행위.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6일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동공으로 청원 방문이 있어요. 실제로 한 건 그 22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계획할 때부터 고리키가 알았어. 알고는, 저걸 하면은 엄청 사람들이 죽고, 어떻게 보면은 대유혈극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걸 알고서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고리키는. 제발 그 군용 시위하지 말라. 막으려고 했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8일 저녁에 저명의사를 모여가지고 시위를 막도록 대표단 구성해요. 고리키도 대표단. 내무부 장관 만나, 비태. 이 비태는 러시아 근대화를 이룩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외무부 장관 총리까지 했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만났는데 결국은 비태는 우린 그런 거 몰라. 시위하면 우리는 그냥 탄압해. 실패해. 이걸 그냥 해버렸거든. 그만큼 다쳤거든요. 이게 이제 그대로 막 총을 맞아 죽는 장면 그대로입니다. 이건데, 이 구호가 20여만 명 시위하는데 하나님이여 짤을 구해주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짤을 구해주고 우리에게 빵을 좀 주게 해달라. 그런 시위인데 인솔자가 가봉 신부야. 신부입니다. 정식 신부예요. 가짜 신부가 아니고. 근데 이때 이제 이 가봉 신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정말로 빈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과격한 시위를, 과격한 투쟁을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부가. 이걸 이제 저는 내가 돌소리 할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해줬어요. 그걸 주바토프 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주바토프 주의.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는 우리나라도 지금도 주바토프 주의자들이 앞잡이죠. 체제의 앞잡이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앞잡이는 있거든요. 그 앞잡이,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빈민들과 노동운동, 이게 그때 막 러시아가 극성했거든요. 그럼 노동운동들이 막 노조들이 일어나가지고 시위하면은 격렬 시위가 되고, 그럼 노조가 나중에 투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짤을 타도거든. 근데 이 주바토프 생각은 뭐냐? 주바토프는 정부 타도하면 안 돼. 짤을 있어야 돼. 짤을 러시아를 구해주고 있어.
우리는 짤을 덕에 먹고 산다. 그럼 관료야. 장관이거든. 그럼 노동자들이 짤을 쫓아내는 혁명을 안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달래줘야 되잖아. 달래기 위해서 의용노조를 만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옛날 자유당 때도 지금 한국노총 저게 옛날 의용노조거든. 이승만 때. 그 의용노조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도 지금 많이 바뀌어졌는데도 지금도 역시 의용노조잖아요. 그러니까 의용노조 때문에 민주노총이 다시 따로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그래 된 거고요. 그런 노조를 주화투부주의를 말합니다. 저런 건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계층에도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전환보책인 얘기 내가 지난번에 자세히 했고, 이때 이제, 고리키가 페드로 파브로크 요새 구속당해요. 구속돼 버립니다. 그 지가 직접 막 다 관여했으니까. 벌금 1만 루블로 석방 건의하니까 하도 열 나빠. 이때 고리키는 이미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 유명 작가가 돼가지고, 막 난리야. 막 프랑스도 석방하려고 하고, 그 석방돼가지고, 재판 진행 예정이었는데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재판을 못해요.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쓴 소설이 이건데, 아르돌 프랑스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고르키라는 개인의 그 진솔한 권리를 보여줘야 한다. 아르돌 프랑스 대단하죠. 그러나 고르키는 이제 석방되어가지고 뭐 소심을 내야 한다는 글도 쓰고 뭐 대단히 이제 활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르키가 이제 고르키 생각은 이때 이런 거예요. 고르키 혁명파거든. 그들은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은 살인자와 순교자를 화해시키라고. 그들은 순교자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폭력에 대항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가진 자는 못 가진. 그럼 폭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은 탄압한 사람은 폭력을 하더라도 너는 대항하지 말아라. 꼭 가르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진 사람은 다 하늘이 낸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현세에서 이런 또 그 일하고 고통받으면은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 그렇게 타이르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제 그 테러 집단들이, 지배계급의 테러 집, 우익, 그 울트라 내셔널리스트, 익스트리미스트, 루소센트릭 하는 거는 그 러시아파입니다. 루소센트릭, 러시아 중심주의. 그 러시아가 개화기에 서구파와 슬라브파 있었다고 그랬죠. 슬라브파를 루소센트릭 이렇게 부릅니다. 제노포비아, 이거는 인종차별주의죠. 안티세미티즘은 반유대주의죠. 그 다음에는 집단 학살을 부추기는 그런 완전히 테러 집단입니다. 비밀 집단, 테러 집단. 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과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그림으로 남은 거죠. 자, 1905년에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파업 시위에 고르키가 가가지고 또 파업 시위 또 주도해요. 완전히 투사죠. 자, 이럴 때 12월에 그 노동자 파업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노동자들께 알리는 글 해가지고 위만이 띄는 프랑스의 신문입니다. 이 제목. 프랑스 부르잖아요. 프랑스 공사당 기관지입니다. 장 조레스라는 프랑스 이제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는 여러분 이름 알아두세요. 프랑스 근대 이 무렵의 프랑스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뭐 천재예요, 천재. 파리 고등사범을 수석으로 들어갔거든. 그 유명한 철학자 베르그송하고 동기생이에요. 베르그송보다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과를 나왔지만은 정치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이론가고 정치가고 그 사람이 만든 기관지가 이제 유마니티라는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러시아 정부에 돈 주지 말라. 왜?
유럽이 막 러시아 정부에 차관 대해주니까 그 돈으로 도성에 탄압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 대주지 말고. 헬싱키에서 레닌 만나서 혁명기금 모금에서 왜요? 레닌이 그렇게 했대요. 당신은 중요한 할 일이 있다. 혁명 지금 돈이 모자란다. 우리가 혁명세력. 모금 좀 해달라. 그래서 어디가 모금하기 제일 좋으냐? 부자 나라 미국 가라. 이래서 그렇게 미국을 갑니다. 혼자 갔으면 되는데 마누라 데리고 갔어요. 마누라가 누굽니까? 세계적으로 이름난 안드레예바 배우잖아. 미녀 배우잖아. 이미 뭐 벌써 안드레예바하고 그 연애하고 부부 될 때부터 말이 많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베르네스도 러시아에 돈 주지 말고 쓰고 하수는 프랑스가 프랑스 노동자에게 보내는 글 쓰고 아나돌 프랑스께도 도와달라고 공개장 쓰고 아나돌 프랑스 여러분 이름 다 알죠. 드레프트 사건 때 드레프트 옹호했고 작가건 평론가고 여러분 아나돌 프랑스 가면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타이스. 타이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을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 잘하는 건 뭡니까? 타이스 명상곡. 그건 다 알죠. 타이스 명상곡 알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수필 한번 쓰세요. 오반장 수필 한번 써요. 음악 전문가. 참, 이 타이스가요, 여러분들 이건 딱 수필 쓰기 좋은 소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4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발레리나 이름이 타이스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발레리나 하면 예술가지만 옛날에 발레리나 하면 그냥 준창녀거든. 지금 그냥 돈 많은 사람들 그냥 한테 몸 팔고 이런 그런 타락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파브니스라는 성자가 참 안 됐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왜 저렇게 수학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구원을 해요. 해가지고 막 사막을 거쳐서 와가지고 넣어놓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참 결말이 이상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야말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해줄 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미남이었어. 거기 혹해가지고 그런 동기가 생겼다거나 남자의 경우는 미녀였기 때문에 그런 사장 가서 이쁜 여자 보고 그냥 구해줘야 되겠다 구해줬다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살게 되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죠. 아무리 성자 파피니스라지만 이 여자애가 이 타이스가 머릿속에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해가 예를 들면 또 성직자를 모독하는 게 아니냐 또 그래 말하지만은 인간 이상은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거든. 결국은 나중에 타이스는 죽은 뒤에 구원을 받고 파브니스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 구해주려다가 자기가 목적했던 여인은 그 영혼을 구원해 줬지만은 구원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생긴 번뇌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아요? 딱 수필가 인생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수에 넘치는 구원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미국 갔어요. 이제 고르키가. 미국이 대환영입니다. 이때는 미국도 그냥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달라요. 특히 마크 트웨인 열렬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막 물밀듯이 모여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짜르 정권은 이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대사관은 워싱턴, 미국에도 물론 대사관이 다 있어. 러시아 대사관. 그럼 짜르 정권은 어떻게 하냐? 러시아 주미,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는 중상모략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중상모략 중에 제일
하기는 게 뭡니까? 추문입니다. 추문. 윤리적인 추문, 여자관계. 그래가지고 이 말이지, 지 마누라 놔두고 정부 데리고 그렇게 그건 혁명 모금도 아니다 말이야. 지가 사람을 돕기가려고 그 여자 데리고 단 거야. 이걸 막 흑색선전하거든. 그러니까 또 어떠냐, 미국은 퓨리타니즘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 확 돌아서버려요. 그때부터 모금이 안 돼. 딱 알겠죠? 그 미국 그 모금하려다가 실패해. 이게 그때 갔을 때 그렇게 했던 말 중에 I come to you a beggar. 내 거지로 왔다면, 내 거지를 동행하러 왔다. 러시아 자유를 위해서 내가 거지로 왔다. 제 명연설입니다. 러시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지로 왔으니까 도와달라. 그게 돈 다 내죠. 그래가지고 마크 트웨인이 막 그래도 초청해가지고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이게 마크 트웨인이잖아요. 이게 고리키고. 이게 고리키 양자 아들입니다. 데려가가지고. 근데 그 여자 문제 놔버리니까 얼마나 그 탄압이 심하냐면요. 고리키가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호텔 주인이 아주 불륜 남자라고 방도 안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는 사람들이 억지로 해가지고 방 빌려줘가지고 자고 이랬어요. 그만큼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리키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미국 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거리 중심에 큰 금덩어리 하나가 음탕한 소리를 내며 급한 속도로 회전하듯이 느껴졌다. 큰 금덩어리는 도시 중심에서 돌면서 그 부스러기들을 온 거리에 뿌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온종일 그것을 찾으며 또 그것을 서로 빼앗느라고 싸우는 것 같았다. 이 황금 덩어리는 곧 이 거리의 심장이다. 이 간악한 요술은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으며 온순한 도구가 되게 한다. 황마의 도시라는 이 계문 그 수필에서 그 미국식 그 타락한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는 이제 이태리로 갑니다. 이태리 가서 나폴리 가서 거기에서 카프리 씁니다. 여기서 이제 7년 동안 체제하거든. 카프리.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은 이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줄거리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혁명 소설을 제 최고 걸작. 거의 100%는 다 이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필독을 써봐, 어머니란 말이에요. 영화도 돼 있어요. 이 줄거리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레닌은, 그러니까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몇 개국으로 당장 번역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쇄를 전부 지가 안 쓰고 그 성명 자금으로 다 떼버려요. 레닌 가장 시기가 알맞은 책이다. 가장 필요한 책이다. 그리고 불티나게 팔리죠. 프리아노프는 이건 학자거든요. 이론가예요. 막스주의 사상을 너무 과도하게 선전하려는 데서 예술작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전품으로 전락했다. 이 프리아노프는 문학평론가거든요.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봐버려요. 루나차스키는 혁명가인데 나중에 레닌이 혁명 일으킨 뒤에 초대 그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노동자식 혁명가를 너무 미화했다. 그 보면은 좀 이래 도식적이야. 노동자는 착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을 그리고 막 공장주는 나쁘게 그리고 다 그리고. 카프리섬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머니 와서 이어서 글 많이 써요. 여기 있으면서 이 카프리, 나폴리, 여기 가면 이제 소렌토 여기 있고 쭉 가서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되게 카프리가 와요. 소렌토에서 배를 안 타고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가요. 여기 이제 카프리거든. 이건 여러분 가본 분들 많죠. 가본 분들 많았어요. 다 알죠. 이 섬, 이 카프리에서 3번 이사를 다녔다고 그래요. 고르키가. 이런 건 이제 다 빼고 고르키도 이제 망명자가 된 거예요. 카프리 살면서 조금 변질 때 혁명, 그 열렬한 투사 고르키에서 한 발 물러선 소설가 고르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독특한 겁니다.
보고다 노프라는 사람이 이 프롤레타리아 문화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가능한 당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노동자 주축은 경제적인 축이 있고 그다음 문화적 축 이거는 프롤레타 kult 프롤레타리아 문화여야 된다. 세 축이 있어야만이 혁명 트로이카죠 트로이카. 트로이카가 있어야만이 혁명을 성공한다. 그래 본 건데 실제로 이건 맞아요. 맞은데 그러면 문화라는 건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다 노프거든. 보고다 노프라는 얘가 유명한 이론가입니다. 그런데 레닌으로부터 아주 호되게 비판받는 사람이거든. 하르코프 대 출신이에요. 철학자이자 의사고 제1차 러시아 혁명 후에 마흐 이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마흐라 그랬죠. 1마흐, 2마흐 그러죠. 그 마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물리학자. 이 사람이 이름에서 나온 게 마흐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이 마흐가 이때 뭘 주장했냐면은 경험 이론로. 경험을 해봐야만이 그게 진리다. 근데 보고도 없어서 그걸 믿어요. 믿는데 레닌은 그게 아니거든. 레닌은 이걸 비판해요. 경험론, 유물론과 경험론 비판 그 레닌이 썼거든요. 써가지고 그 경험만으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 경험해봐도 모른다. 경험해봐도 자기 경험한 밖에 모르잖아요. 보고 듣고 봐도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게 레닌의 주장이거든. 더 깊이 본질에 들어가야만이 지시 나갈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레닌이 맞죠. 어쨌거나 이때는 그랬어요. 마흐주의라는 거. 이랬는데 이때 이제 보고 나서 주장한 게 뭐냐면 거신론이라는 겁니다. 거신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종교인들에게는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때 이제 여기서 카프리에서 당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볼셰비키 당 학교를 만들었어요. 포교. 쉽게 말해 혁명 분자를 가르치는 물론 정규 학교가 아니고 비정규 운동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운동권 단체가 만든 계몽단체 강좌지요. 그걸 만들었는데 고르키도 그 강사로 나왔어요. 보고도 높고도 책임자도 있고 이래 있었을 텐데 이때 이제 고르키가 쓴 소설 중에 참회라는 게 있는데 돌스토이 참회하고 이건 개념이 틀려요. 마티베이라는 총각이 늦장가를 가가지고 과거로 고생하면 그 늦장가 가서 가정이 이뤘는데 행복하다 싶었는데 마누라 죽고 자식 죽어.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는데 그 슬픔에 자살하고 싶어진 거예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성당만은 구원의 길이다. 가봤더니 성당 가보니까 뭐 영부터 많이 낸 사람은 알아주고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또 타락하고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유랑승 돌파리, 사실 돌파리가 실력갑니다. 돌파리들이 뭐냐면은 그 썩은 성당에 구애받기 싫어서 유랑승이 된 거거든. 수도자가. 그러니까 이 뭘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곳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을 듣고 마트베이가 그동안 내가 성당만 찾아왔던 게 잘못했다. 내 인생 망한 것도 잘못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래 독실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자 많죠. 기독교 신자가 보기에 저거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받아줘야 돼요. 엉터리 신앙인이에요. 지옥 보내야 될 신앙인. 각자 판단이 다르겠죠. 어쨌든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은 건신론이라는 건신론. 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한다, 세운다는 건축하고 신은 귀신 신자예요. 신이 없어 보니까 하도 현실이 개판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을 세워야 된다. 신이 없는 신도 만들자. 그게 거신론이거든. 혹은 창신론이라고 해요. 창신론. 그러니까 레닌이 가장 당통하고 빛깔 좋은 색종이로 겸허하게 싼 독약으로 소시민의 정신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런 막 이제 레닌은 그냥 완전 유물론자니까 비판하는 신하고 나발에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려고 했으면 혁명이나 해라 이거야. 자 이랬는데
비로노프라는 한 사나이가 이게 투옥도 당했다가 우랄치고 감옥에서 매 맞은 뒤에 독에 들어가서 발라벗긴 채 소물에 8일 동안 갇혀 있다가 탈출에 성공해서 가브리로 온 거예요. 이 당학교 왔거든. 와서 배우는 거야. 고르키 강의도 듣고 보고당도 강의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혁명정신에 투자를 한대.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 그것은 도로 종교로 자기를 인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이 비로노프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레닌한테 가서 일러봤죠. 그 말이지 보고당도하고 고르키 있는데 그 엉터리더란 말이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 레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고르키가 그 소리 듣고는 레닌이 삐졌다는 소리 듣고는 가브리 성으로 아무리 바빠도 휴양 겸해서도 오늘을 겸 레닌을 초청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있어요. 무슨 뭐 폼페이 구경도 하고 뭐 그 일대 다니면서 그냥 같이 뭐 놀기도 하고 술도 먹고 뭐 그 왜냐하면은 그런 급의 인간들이 너 그거 틀렸다. 그러니까 말 듣겠습니까? 아무리 레닌이라도 그렇게 보고 이 생각 틀렸다. 말 안 듣거든. 그럼 이제 막 놀고 뭐 같이 뭐 즐기고 뭐 술도 먹고 캠판도 치고 뭐 그런 동안에 그냥 자꾸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하고 좀 고단히 화술로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고르키가 레닌이 떠날 때쯤 돼가지고 고르키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당신 뜻에 나도 다르겠다. 고르키도 승복을 해요. 근데도 고르키는 완전히 승복한 게 아니야. 말로는 그래놓고 또 속으로는 또 거짓은 그대로 있어요. 그걸 고려 심정을 알겠죠. 이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레닌이고 채스를 뜨는 거 이게 레닌이고 이게 고르키고 이게 보고당하고 가버리 왔을 때 할 때 본 사진. 저런 식으로 뜨다가 채스 뜨면서도 논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레닌이 둘 다 설득해서 레닌이 떠나는 겁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 가지 글 씁니다. 글 쓰는 건 뭐 중요하지 않는데 안델센이 어떤 동화도 생활 자체가 창조한 것보다는 더 아름답지 못하다. 안델센 이 말을 고르키는 되게 좋아했어요. 오크로프라는 소설 씁니다. 이거는 오크로프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수필을 써먹으면 굉장히 유식할 겁니다. 협의하고 편협한 소심이에요. 여러분 왜 혹시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지방에서는 유지고 막 잘나고 유식 협박하고 박식하고 뭐 그 관용도 있고 폭이 넓은 사람인데 어딘가 모르게 또 우물한 개구리처럼 딱 그것만 알고 밖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인간들이 있죠. 그걸 이제 오크로프 성격, 오크로프적 인간 그래 말한 그런 말이죠. 샬리아핀 참 이 가수 잘생겼죠. 가수들은 다 잘생겼어요. 문인들은 못생긴 문인들이 많은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잘생겼어요. 아마 배에 힘이 들어가서 잘생긴 거예요. 자, 1913년에 로널드 왕조가 300주년 기념으로 해외 망명 가는 사람들에게 특사령을 내립니다. 물론 레닌이나 이런 아주 과격한 그런 진짜 혁명파들에게는 안 내리고 고르키는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교육해도 좋다. 내리니까 주변에서 고르키 보고 당신도 특사령 내렸지만은 국내에 들어가면 잡힌다. 가지 말라. 근데 고르키는 그대로 교육해요. 대환영받고 괜찮습니다.